여러분,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뉴스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곧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처음 들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곧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시골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이들 소리로 떠들썩했고 경로당에서는 노래방 기계 켜놓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은 굳게 닫혀 있고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몇 년 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골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도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아직은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느리게 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미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령화가 빨라진 걸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삶 속 이야기로 풀어드릴 테니 아직은 내 얘기 아니야 하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아마 이렇게 다짐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 혹시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고령 사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에 이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3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늘어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길에서 만나는 3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절반이 어르신일 수 있고 병원 진료 대기실은 노인 환자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와 리듬 자체가 뒤바뀌는 큰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쉽게 말해 한 부부가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니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히는 셈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결혼 감소입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적어지고 살아가는 기간은 길어졌으니 당연히 고령화 속도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앞에는 커다란 커브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령화가 우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오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뼈대와 일상의 모습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첫째, 개인 차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실은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빠 얼굴 보는 날이 손에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을 위협하는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둘째, 가족 차원입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같은 경제적 지출은 물론이고 병원에 동행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물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하느냐라는 문제로 평생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 본인 역시 자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복잡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상처를 입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셋째, 사회 차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그 재원을 부담할 젊은 세대는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는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는 불만을 갖게 되고 노인 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홀대받느냐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리학적 메커니즘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을 거라 착각하는 거죠.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내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내놓은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 지역 안에서 병원, 복지, 주거, 간병 서비스를 전부 연결해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역 안에 병원과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이 모여 있어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웃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고립이 줄고 병원 이용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덴마크의 사례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으로 보지 않고 경험 많은 일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을 크게 쓰지 않지만 경력이 중요한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들을 고령자가 맡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는 70대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도 7%대로 매우 낮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을 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3끼를 함께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같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시청이나 군청이 판매처와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의료 돌봄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이 원칙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가까워집니다. 좋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은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겠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 전략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재정, 기술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뤄야만 안전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것을 장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장수는 내 2발로 시장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기능적 건강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작은 사고 하나가 인생을 크게 흔듭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하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잃은 근육과 균형 감각은 노년기에 거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절 후 다시 혼자 생활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넘어지는 순간이 노인성 건강 하락 곡선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통, 탄력밴드,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리터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3세트 정도면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2번은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등산을 해보세요. 숨이 조금 차고 심장이 뛰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간단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낮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뇌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뇌 역시 근육처럼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루 20분 독서, 주 2회 악기 연주나 외국어 공부, 퍼즐과 보드게임 같은 활동이 뇌를 단련합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무려 40%나 낮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후 10분만 시간을 내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을 병원 대신 공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재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흔히 월급 없는 장마철이라고 불립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면 바로 젖듯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곧바로 불안과 고생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은퇴 이후에는 2030년을 더 살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필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여가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후 평균 간병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년만 해도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물가보다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오늘 병원비가 5만 원이라면 10년 뒤에는 7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버킷 전략입니다. 돈을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두는 방식인데요. 이 전략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떨어질 걱정 없이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단기 자금, 즉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입니다. 생활비로 바로 써야 하므로 예금, 적금, CMA 같은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80만 원 12개월 3년 약 2,880만 원을 첫 번째 주머니에 넣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중기자금,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입니다. 당장은 필요 없지만 곧 필요해질 돈이므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불어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국공채, 우량회사 채권, 안정형 배당주 등이 좋은 예입니다. 매년 한 번은 비율을 조정해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장기자금,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돈입니다. 10년 뒤에는 물가가 최소 25% 이상 오르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만 두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때는 ETF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꺼내 쓰지 말고 1년에 34% 정도씩만 꺼내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필수 지출 항목을 미리 박아두는 것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주거 유지비, 최소한의 여가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 시설에 입소하면 국가 지원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매달 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비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제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노후 재정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있습니다. 3개의 주머니로 나누고 필수 지출을 미리 확보하고 장기 요양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 이것이 불안한 노후를 안정된 노후로 바꿔줄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기술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노후의 편안함과 직결됩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정보지원금 조회, 은행 업무까지 대부분이 이제는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쳐 수십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긴급 지원금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하지 못해 50만 원을 그냥 흘려보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불편과 손해가 쌓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은 4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은행 창구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몸이 불편할 때 집에서 의사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셋째, 정부 지자체 복지 앱 활용. 기초연금, 건강검진, 각종 지원금 신청까지 스마트폰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화상통화. 자녀 손주와의 소통뿐 아니라
의료 상담까지 가능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은행,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배우지 못했을 때의 불편은 평생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가족 차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 간 최대 갈등은 누가 얼마나 돌볼 것인가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부양 계획을 합의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 생활비 부담, 간병 순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면 기억이 다르게 남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A사 한 장이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을 70% 이상 줄여줍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 연명치료 여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막상 위급 상황이 닥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합의해 두면 남은 가족이 죄책감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부모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회적 울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일자리, 지역 돌봄 공동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같은 사회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연결망,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복지관 문화센터가 있는 환경, 젊은 세대와의 상호 멘토링이 모두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노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건강, 돈, 기술, 가족, 사회. 5가지 영역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을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